이제는 변종을 일으키는 기후가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는 이상기후라는 말을 쓰는 게 어색해. 특히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 사실은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알지만.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모든 어떤 지식이든 방식이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변화를 시키는데 그것도 일부 국가만 해서는 안 되고 억울해도 저쪽 뭐 우리는 뭐 공장 한번 돌린 적도 없는데 라고 했던 나라까지 어차피 피해는 같이 봤기 때문에 전 지구가 함께 진짜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할 인간사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변수들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어떤 진퇴양난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무해입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제 9월이 되면서 뭐 1년에 3분의 1이 갔느니 4분의 1이 갔느니 4분의 1이 됐어. 그때 3분의 1이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정말 4분의 1이 됐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10월. 근데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10월로 딱 접어들면서 많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요. 전기세, 가스요금, 하물며 무슨 포장김치에 각종 식료품들, 가공식품들 그렇게 오르는데 이게 이제 각각이면은 뭐 4인 가족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얘네들이 다 뭉쳐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압박을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왜 하필 그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10월 달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갔고, 마음이 좀 찝찝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지금 요즘에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요즘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유튜브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나 봐요. 1800년대에 어떤 미래를 보는 어떤 예언가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1800년대니까 이게 핵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이게 정립이 안 됐을 때인가 봐요. 근데 어느 시점쯤에 이제 지구가 망하는 아주 세계 재앙이 생기는데 출발점은 러시아다. 그리고 어디선가 무슨 노란색 무슨 게 연막 같은 게 막 보이더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버섯같이 생긴 놈이 이렇게 해갖고 망한다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마음이 안정되고 내가 멘탈이 지금 정상적이고 내가 불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냥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래 막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지금 어떤 시대적 상황과 이게 뭔가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이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이제 증폭이 되는 거예요. 증폭. 심리적 불안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런 불안 요소들이 많고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거고 근데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물가 상승이나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금리 상승이나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환율 올라가고 강달러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야기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맞잖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물가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치는 왜 오르냐고. 포장김치는 국내 문제잖아. 이거는 뭐 전쟁이랑도 상관없고 에너지랑도 상관없고 도대체 얘는 왜 오르는지 참 이게 뭐 꼴뚜기니까 뛰니까 망둥이를 뛴다고 그래서 오르는 건지 사실은 좀 찹찹합니다. 네, 찹찹하고. 근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흐린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데 뭐 곧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4계가 아니라 2계절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울로. 여름하고 겨울만 있다 그래서 여울이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청명한 가을, 그 어느 나라보다 아름다운 하늘, 이라는데 오늘은 좀 많이 흐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까지 이제 한국은 연휴인데 많이 날씨가 좀 꿀꿀할 것 같아요. 그런 꿀꿀한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지 원래 앵간하면 그 개천절 때 비가 잘 안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하려고 한 얘기는 지구의 대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앙이라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섬찟한데 앞에 대자가 붙었어. 대재앙이래. 예, 지구의 대재앙. 그러면 지구의 대재앙은 무엇으로 인해 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소행성, 저는 잘 모르는데, 전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공룡이 살던 시대가 1차적으로 또 멸망을 하고 다시 거기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재생이 돼서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공룡이 멸망하던 시대를 만든 원인은 사실은 소행성과의 충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실험한 것들 중에 소행성하고 부딪히면서 거기에 탑재된 이제 카메라 자체는 이제 파괴가 돼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외에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것들을 보니까 진짜 소행성이 파괴가 됐나 봐. 와. 왜 말은 짧아지고 그래? 네, 됐나 봐요. 근데 요즘에 저하고 비슷한 연배를 살아온 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든 과학기술이 대단하긴 하다. 그러나 결코 지구는 우리가 현재 사는 지구, 아마 우리 그 자식대 정도 안으로 봤을 때 그 안에 지구가 대재앙을 맞아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소행성 때문만은 아니다. 결국 지구를 대재앙으로 이끄는 주범은 인간이다. 여기에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런 이제 전쟁은 사실은 우리가 불과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해서 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한 30년 전부터 계속 예측 가능했던 재앙의 씨앗이 뭐였냐면 기후였어요. 기후. 근데 요즘에는 하도 그 기후가 하도 이제는 변종을 일으키는 기후가 너무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는 이상기후라는 말을 쓰는 게 어색해. 이상기후라는 말을 썼을 때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900년대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1994년 7월 28일 맞나? 그때가 거의 이제 서울이
거의 38도, 39도를 찍은 해였고요.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던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에 준하는 그거를 뛰어넘는 더위가 이제 2018년도의 더위였던 것 같아요. 그 해에 이제 우리 아들 8월 27일 날 이제 군입대 하는데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1994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이상기후가 없었냐? 아니죠. 우리나라가 기억하는, 내가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이상기후라고 느꼈던 여름의 그 기후는 그거였고요. 겨울에 혹한도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겨울에 혹한도 있었고 뭐 태풍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구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영국에서 아마 제가 기억하는 이상기후라는 부분에서 와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낮 기온이 여름에 32도가 됐는데 그 영국은 그 냉방 시설을 갖춘 곳이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21도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막 그 지하철인데 32도에 사람이 밀집돼 있으면 사람의 온도가 36.5도. 이거 얼마나 나는 거기서 학교를 계속 다녔잖아. 그런 지하철에서. 그러다가 이제 1994년도에 버스에도 냉방이 안 돼 있었고 지하철에도 냉방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조금씩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것들을 냉방시설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중교통이나 예전에는 에어컨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뭐 부자 이랬지만 요즘에 웬만한 사실은 원룸이나 이런 데도 다 아주 소형의 에어컨들이 들어갈 정도로 왜냐면 우리나라는 낮 뭐 평균 기온이 21도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복, 중복, 말복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고온다습한 그런 나라인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초복, 중복, 말복만 어떻게 잘 버티면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버티고 살았는데 1994년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 기억에 6월 달부터 아마 35도를 육박하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충격적인 날씨를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점이면은 벌써 1994년도면 몇 년도입니까? 몇 년 전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이상기후라는 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이상기후였냐?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이상기후가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제 뉴스에는 뭐 일본 어디에서도 뭐 39도가 넘는 날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뭐 거기서 너무 충실하게 그 지침을 잘 따랐던 분이 이제 그 열사병으로 사고를 당한 일도 있고 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게 벌써 1990년대란 말이에요. 그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충분히 있었는데 이 말로는 그리고 뭐 그러면서 뭐 기구도 만들고 뭐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 뭐 탄소 저탄소, 뭐 재생에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항상 이제 일에는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급한 일, 하나는 중요한 일. 그죠? 이 이상 기후에 대한 어떤 부분은 중요한 일로 치부가 되는 거고 급한 일은 뭐예요? 먹고 사는 일. 그죠? 공장이 돌아가고 그렇죠.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난방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원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가 뭐 지구 어느 나라마다 우리나라 빼고 잠재되어 있는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에서 갖다가 수입해다가 쓰면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왜냐면 그 물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깔려져 있으니까 아니 그렇죠. 그래 이거 하면 안 되지 하면서도 산업 구조는 계속 그쪽으로 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한 5년 전에 미세먼지가 이제 엄청 심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봄이 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기가 정체가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엄청 심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가 한참 이제 중국이 뭐 경제 개발을 엄청 심하게 탄력받아서 하고 있었을 때였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봉쇄가 되면서 그 미세먼지가 좀 줄긴 했는데, 그랬을 때도 뭐 미세먼지 저감 뭐 정책이라고 해갖고 그 경유를 쓰는 가솔린을 쓰는 차를 뭐 오래된 차는 서울에 진입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금 바뀌기는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비쌌습니다. 지금은 경유가 한때는 조금 더 비쌌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경유차가 아니라서. 그런데 말로는 그러면 경유차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경유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말아야 해. 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거는 이제 그래야 해. 로 가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요 몇 년, 작년이 아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훨씬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경유차를 더 선호를 했죠. 그쵸? 왜냐면 어떤 이익이라는 부분에서는 내 입장에서 이 경유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저렴하고, 그러면 얘를 포기하고 휘발유로 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유차가 뭐 주로 SUV 차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전기차 빼고, 전기차는 이제 최근의 일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경유차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를 담당하는 막 몇 톤짜리 뭐 이때시만한 막 그 골리앗 같이 생긴 고속도로에서 막 걔네들 지나가면 뭐 이게 놀래는 막 그런 차들 다 경유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자, 이상기후를 만드는 주범이 쟤네들이니까 갑자기 경유가 멀쩡하게 이렇게 현존에 있는데 쟤네들 빼고 쓰지 말고, 그러면 비싼 휘발유 차로 다 개조를 해서 야, 휘발유로 너네들 돈 벌어서 먹고 살아 한다고 해서, 그쵸? 산업 구조 자체의 기본적인 여태까지 인프라가 갑자기 다 개조를 하고 다시 다 뒤집어 엎고, 이게 의식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의식이라는 게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제 왜냐면 그랬기 때문에 1990년대부터 분명히 어떤 특정 나라, 특정 어떤 시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기후라는 것들이 계속 관측이 됐고, 그때도 계속 북극, 남극 이쪽에서의 어떤 변화는 계속 발생이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야 해 하기는 이제 그런 이제 의식의 전환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어떤 기후를 연구하고 무슨 또 환경단체니 이런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쓸 때는, 아니 우리 집에서 차를 뽑는데 아버지랑 엄마랑 같이 모여서 이제 차 못 뽑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식구도 많고 뭐 야영 좋아하고 뭐 차박 같은 거 하고 뭐 이러고 하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SUV 차가 좋잖아 어쩌고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연비 뭐 이런 거 계산해 보니까 휘발유보다는 경유차가 싸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를 따지면, 아니 내가 뭐 이거 차 한 대 사면서 우리 집에서 뭐 지구에 그 온도가 0.5도 올라갈 때 뭐 해수면 온도가 뭐 이거 계산해 갖고 그래도 우리는 가성비가 떨어져고 우리 집안의 어떤 가정 경제나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유차를 사용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근데 그게 받아들여진 게 2000년대 한 제가 봤을 때는 넘어와서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뭐 쓰레기도 그냥 막 분리수거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게 그래도 꽤 됐지만,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던 게 뭐냐면, 우리는요 분리수거 할 때 딱 경비 아저씨가요 딱 서갖고 조금이라도 이 분리를 조금 이렇게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막 야단치셨어요.
거기다 놓으면 안 돼요. 뭐 이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막 사실 좀 쪽팔리잖아. 거기 나 혼자 개념 없는 주민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뭐 스티로폴도 뭐 글씨가 뭐 써져 있는 스티로폴은 뭐 재활용으로 버리면 안 되고. 또 요즘에는 그 생수병의 라벨도 막 다 잘라갖고 뭐 투명 뭐 어쩌고저쩌고 버려야 되고, 또 뭐 카페에서도 뭐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뭐야 보증금을 뭐 300원을 내고 바가 가리느니 마르느니 뭐 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 엄청, 특히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 사실은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재활용을 분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2016년도 겨울에 이제 오사카에 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거길 살아서. 근데 이제 간 친구가 다 나랑 한 친구는 나 한국에서 쭉 살던 애고, 근데 오사카에 사는 친구는 이제 일본 가서 산지 굉장히 오래된 친구고,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어떤 한국에서의 현재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오사카 현재가 더 익숙한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같이 이제 걔네 집에서 잤으니까 이제 막 우리는 막 한국에서 하듯이 막 마트에서 뭐 계란찜 포장하고 막 이런 거 막 야 이거 막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데 얘가 갑자기 아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랬더니 아마 생수통하고 뭐하고만 이렇게 보니까 분리함에 생수통 버리는 데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그냥 쓰레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가면 뭐 알루미늄, 수출을 뭐 비닐 버리는 데 따로, 또 뭐 버리는 거 따로, 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종이도 박스 버리는 거 따로,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A4 용지 같은 페이지나 뭐 책 버리는 거 따로, 뭐 따로, 막 그래갖고, 뭐 진짜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외우느라고, 진짜, 뭐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그게 집중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길 갔더니, 아니야,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거야? 제 친구하고 저하고, 우리나라는 왜 한 거야? 뭐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게 이제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재활용으로 분리를 시킨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를,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과잉이 되면서 뭐 더 이상은 이제 수출을 받지 않겠다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아니 죽자고 개인은 플라스틱 또 뭐 구분해서 버리는데 뭐 생수병 라벨을 잘라갖고 그 라벨은 라벨대로 버리고, 그 다음에 병은 또 병대로 이렇게 해서 안에 또 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헹궈갖고 버리고 하면 뭐하냐고. 내가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그 막 아저씨의 막 레이저 쏘는 막 그 시선을 받아가면서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막 하고 막 이러는데, 조금만 나와서 주택가로 나오면 거기 뭐 그냥 뒤죽 박죽 뭐 음식물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럼 뭐야, 우린 뭐 한 거야? 우리만 지금 이상기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길래 나는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가장 가까운 일본에 딱 갔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막 공부하면서 연막 야 이거는 이쪽으로 버려도 돼, 뭐 이건 이쪽으로 버리면 안 돼, 막 이러고 갔는데 거기는 너무나 심플해. 근데 이게 지구를 살리는 게 뭐 한국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한국 플러스 지구를 살리는 게 우리나라만,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에서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사실은 좀 이거는 안 되는 일이구나, 네, 라는 사실은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떤 미국의 굉장히 저명하시다는 기후학자께서 그 현재 지구의 상태를 의사가 진단하듯이 진단을 했더니
암으로 치면 3기. 암으로 치면 3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4기면요 말기라고 해서요. 사실은 생존율이 이제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전이가 돼 있는 상태를 보통 4기라고 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전이가 돼 있는 상태. 근데 이제 3기는 아주 훌륭한 의료진과 그 다음에 환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가족들의 그 질병을 이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 거기에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뭐 인프라, 그렇죠? 뭐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갖고 경제적 능력, 뭐 아주 뭐 비싼 뭐 진짜 훌륭한 항암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 한 번 주사 맞는데 5억이래. 그럼 전 재산이 3억인 사람이 5억을 무슨 수로 맞습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집안일 수도 있잖아요. 1000억 자산.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3번 시술 받아도 뭐 10억 정도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만약에 이런 케이스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죠. 회복할 확률도 있는 거죠. 3기는 모든 조건을 최선으로 만들면 사실은 뭐 기존에 그 사람의 나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질병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암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암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실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로 따지면 지구가 3기면 이제 뭐냐면 진짜 온 지구가 온 지구에 온 나라가 정말 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지 않고 더 이상 번지지 않기 위한 정말 모든 노력을 전문가들과 함께 모두 찾아서 어느 나라나 너는 하고 나는 안 하고 뭐 우리 아파트는 뭐 열나하고 있는데 저 옆 동네 뭐 골목 가서 보니까 뭐 음식물 쓰레기부터 뭐 플라스틱부터 뭐 박스에 뭐 다 구겨져 쓰레기 봉투 안에 그냥 아니야 그냥 무단 투기됐던데? 라는 이런 거 말고 다 같이 했다? 이러면 재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3기면. 근데 제가 조금 오늘은 요 얘기는 다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가 대재앙을 맞을 확률보다 자 보세요. 아까 공룡이 멸망했던 시기에 소행성의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대재앙을 맞아서 지구가 뭐 멸망할 예를 들면 확률보다 그렇죠? 기후 위기나 이상 기후나 이런 어떤 자연재해에 의한 부분으로 지구가 대재앙을 맞을 나는 확률이 더 높고 더 근시안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근시안적인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복잡하죠? 네.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행성의 문제로 지구가 대재앙을 맞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대재앙을 맞는다라는 그 인간이 하는 행위가 뭐 탄소 배출하고 뭐 그 재생에너지 사용 안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어떤 마음, 심리가 이상기후만큼 심각하게 심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에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이제 이상 심리 책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진짜 질병, 아주 흔한 말로 전문의가 처방을 해야 되는 어떤 메디슨의 어떤 영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상 심리도 있지만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예전에는 굉장히 일부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점점 이제는 이게 대세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기후와 이상심리, 이거를 질병 영역을 떠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심리,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죠? 네. 내가 복잡해. 좀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 네. 자, 이걸 4가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면 기후랑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인간의 의식, 인지적 관점,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 첫 번째가 극단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2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지엽죠. 폭이 굉장히 좁고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지엽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비예측성. 예측이 되지 않아요. 4번째가 악순환의 고리에 이미 접어들었다. 라는 이 4가지의 이상적 구조를 기후, 자연이 바뀌어가면서 사람이 같이 거기에 뭐 흐름을 타서 바꿔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두 현상이 이게 어떤 순리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는 나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기후의 어떤 지금 돌아가는 어떤 양상이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의식의 그 상황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주 예를 들면 여름이 왔다.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 그게 이제 지구에서 전체는 아니고 뭐 동북아 아시아, 뭐 어디 북유럽, 뭐 어디는,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그 유럽이 그랬잖아요. 뭐 특히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평균 기온이 21도인데 뭐 평균 40도에 가깝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7월, 8월의 평균 기온이 보통 32도에서 35도 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평균 기온이 21도인 나라에서 38도로 올라가는 그 갭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2022년에는 영국이 그랬다고 치면, 그 2021년에는 영국이 많이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럼 영국은 안 그랬는데 저쪽 어디? 뭐 시베리아, 저쪽 그 북극하고 맞닿은 거기에서 평균 기온이 뭐 18도, 뭐 여름이라는 계절이 없는 거죠, 거의. 거기에서 그 40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 캐나다가 굉장히 추운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짧고, 근데 그 캐나다에서도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32도에서 35도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도 40도를 찍었을 때 막 이상기후고 뭐 일에 없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라고 했었는데, 평균 기온이 17도, 18도에서 20도를 사이에 두고 평생을 어떤 자기의 그걸로 살아왔던 지역에서 갑자기 20도 이상을 상회하는 이런 온도 변화가 생겼다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극단적인 어떤 기후 변화의 어떤 이 확 뛰어넘는 이런 양상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시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중에 예전에는 중간 정도에 가야져 있던 어떤 심리적 구조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갈등이 너무 일상화됐어요. 인종 갈등은 옛날부터 있었죠. 거기다 뭐 세대 갈등, 그 다음에 뭐 남녀 갈등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그런 갈등의 수준이 갈등이었는데, 요즘엔 그게 폭력,
그렇죠? 그게 폭력으로 바뀌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진화가 되면은 정말 흔한 말로 뭐 이 폭력이 뭐 살인, 범죄 이런 걸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양상이 되고 그것이 처음엔 단발적으로 발생되다가 이것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진짜 사회 문제화되는 이런 극단적인 것들이. 그다음에 뭐 요즘엔 정치도 그렇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뭐 팬덤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극단주의적 팬덤 정치로 아주 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데 하는 그 지지층의 어떤 행위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폭력적인 것들이 어떤 지지자를 위한다는 맹신과 맹목적인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합리화되고 근데 이제 저쪽 제가 뭐 다른 나라 해외 뉴스는 잘 안 나와요 한국에서 영어도 모르고 잘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얽혀 있는데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가 미국 인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 7천만 명이 넘는 그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 지지층은 아주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강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흔한 말은 아니었어요. 강성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특정 아주 소수에 굉장히 됐는데 인구가 3억이라고 쳤을 때 7천만 명의 비율은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직선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랑 선거 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을 왜 지지를 하지라는 어떤 그런 이런 이성적인 파트를 벗어난 극단적인 어떤 영역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 제가 얘기했던 굉장히 그게 지역적으로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를 치면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한반도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도 하나 띄워주세요. 한반도 지도. 지도가 있는데 거기서 반은 뚝 잘렸고 그 밑에 남한만 해당하는 그 영토가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 뭐 제가 지리 공부를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 아주 그냥 대각선으로 우리나라 남한의 가장 북점에서 이제 대각선으로 해서 가장 남단에 있는 데를 이제 꼭지점으로 연결해서 해도 뭐 글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50km라고 하면 글쎄 한 700km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요런 땅덩어리 안에서 올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부지방이랑 요쪽은 폭우에 시달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남쪽은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값이 너무 올라갔고 뭐 추석 때 사과가 뭐 너무 비싸서 거의 뭐 물량으로 풀리지도 못할 만큼의 극단적인 어떤 농산물 인플레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요 좁은 나라에서 지구는 고사하고 약간 요 중부 수도권 요쪽은 뭐 비 때문에 애들이 썩어서 문제가 생겼고 여기 남쪽 지역 남부지방에 또 어디 댐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가물고 이 좁은 나라에 아니 이 나라는 고사하고 이 좁은 서울 시내 안에서도 근데 이제 동작군가 어디서 시간당 147mm인가 이제 온 적이 있는데 그날 이 서울에서 온 총 강수량을 평균치 낸 수치 말고 이게 지역별로 보니까요 동작군가 뭐 거기는 시간당 147mm가 왔는데 어디 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약간 이 북쪽에 있는 구였던 것 같아. 거기는 시간당 그것도 많이 왔지. 그것도 많이 왔는데 한 70mm, 80mm 정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좁은 서울 땅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구가 한 25개 정도 있는데 거기서 동작구라는 구하고 제일 적게 온 구가
시간당의 강수 편차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지역적으로 정말 강하게 똘똘 뭉쳐서 그냥 때려 붙듯이 정말 대포를 내려붙듯이 폭탄을 내려붙듯이 그렇게 비가 오는 양상의 그 강성의 농도랑 인간의 의식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강성의 농도랑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어떤 무언가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의 어떤 의식 구조의 그 강성은 정말 점점 더 강하게 뭉쳐져 있는 거고, 그런 강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지역적 강성들이 너무 많은 어떤 사회적 그룹핑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뭐가 강성이었어가 이렇게 딱 특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강성들이 여기저기서 만나면서 이제는 충돌을 하는 거죠.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작은 나라에서도 뭐 지금 노조 안에서도 그 이중 노조의 구조가 생길 만큼, 사실은 노조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쪼개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도 쪼개져서 거기서도 서로 굉장히 극렬한 강성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사측하고의 어떤 갈등이었는데, 이제는 사측하고 노사하고도 갈등이고, 사측하고 정치권하고도 갈등이고, 정치권하고 노조하고도 갈등이고, 근데 걔네들의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하고 똘똘 뭉쳐지면서 뭐가 돼가냐면, 이게 힘이 너무 강해지니까 충돌을 해가면서 이게 폭력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작은 나라에서도 이게 사회 분열이라는 게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후가 그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도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성과 비예측성은, 우리는 항상 일기예보를, 저는 예전에 그 김동완 통보관인가요? 예, 이렇게 고기압하고 이렇게 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는 저기압, 그다음에 빨간색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던 시대를 먼저 기억하는 사람인데, 요즘에는 무슨 특수 뭐 슈퍼컴퓨터 뭐 해갖고 뭐 미국에서도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풍을 뭐 미국에서도 관측을 하고 뭐 일본에서도 관측하고 우리나라에서 관측했는데 뭐 어디께 맞았느니 틀렸느니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장마철이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장맛비가 왔고, 장마가 끝났다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그때부터 이제 더위가 시작됐고, 뭐 언제쯤이다 그러면은 이제 더위가 물러갔고, 이것들이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이례적이다라는 것들을 쓰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우크라이나에서 사실 이제 식량 때문에, 그 식량 공급 때문에 이제 식량값도 뭐 밀값도 오르고 옥수수값 뭐 사료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했지만, 그건 말고도 사실은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그 인도가 이제 뭐 원래는 뭐 4월달? 예. 4월달에 거기서 예측 가능했던 온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농작물들이 재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4월달에 예를 들면 밀을 수확한다. 그러면 밀을 수확하는 어떤 순서 단계에서 4월달이 적절했기 때문에 4월달에 뭘 뿌렸고 했나봐요. 근데 그때는 평균 기온보다 너무 낮아서 애들이 이게 뭐 발화가 안 됐다면, 예. 또 어떤 지역은 뭐 커피나 뭐 이런 것들로 예를 들자면, 어떤 농작물은 옥수수나 이런 걸로 예를 들자면, 원래는 5월달 정도면 얘네들이 막 이제 열심히 이제 막 이제 자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물고 해야 되는 시기에 갑자기 너무 폭염이 와서 얘네들이 성장을 하기도 전에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어느 지역에서 뭐 우리 예전에도 뭐 지도를 보면 뭐 대구는 사과 뭐 어디는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물고기는 뭐 남해안에서는 멸치가 잡히고 뭐는 어디가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뭐였어요?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배를 타고 나가면 무엇을 어느 정도 양을 수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사실은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은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겠죠? 예. 보통 보면 언제쯤 뭐 보면은 기온이 어느 정도에 습도가 어느 정도니까 어떤 작물을 어떤 토양에 어느 지역에서 뿌리면 적절하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엊그저께 본 뉴스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기후 때문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뭐 해수면에서 뭐 어느 지역의 섬이 잠기고 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지구의 대재앙과 멸망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질병과 기근, 예, 질병과 기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발생되는 뭐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지구의 온도가 0.5도만 올라가 아니 0.5도 아니 뭐 20도나 20.5도나 내가 느끼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20도나 20.5도나. 그리고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발열 그러니까 체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체크하면 우리 온도가 체온이 36.5도라고는 하지만 뭐 어떨 때는 35.9도가 나와도 그렇고 뭐 어떨 때는 뭐 37도가 나와도 뭐 그냥 사실은 37도가 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 드는 거잖아. 0.5도는. 근데 지구는 평균 이게 전체적인 평균 기온이 뭐 0.5도만 올라도 뭐 어쩌고 1.5도가 올리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어떤 전체적인 자연재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는 각각 삶 속에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여태까지 기존에 가지고 왔던 예측 가능한 우리의 생활 패턴 하에서 이것들이 막 갑자기 어떤 브라질인가 어디였죠? 기억을 못하겠네. 거기서는 갑자기 한여름에 막 폭설이 내려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준비들이 다 하루 아침에 그냥 다 그쵸 쓰레기가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직결이 되면서 사실은 이 비예측성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유지하고 인간이 살아올 수 있었던 터전 자체가 다 이제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임상적으로도 제가 많이 느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의학과 쪽에서도, 우리가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게, 둘 다 이제 질병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양육자로서 더, 사실은, 힘든 거는 조울증입니다. 예. 왜냐면, 우울증은 예측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게 더 낳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양육자로서 양육을 받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 아이의 어떤 정서적, 정신적, 인지적 문제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보다 이게 질병의 강도를 떠나서 그래도 왜? 그러면 여기에 맞게 적응이라도 할 수 있잖아. 예측 가능한 것. 그것이 굉장히 최악의 조건이라도 인간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적응을 하면 되는데 이 조울증 같은 경우 이 비예측성은 도대체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 재작년에 막 통계 데이터 해서 그래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딱 준비를 다 해놨는데 다 그게 어그러지고 새로운 어떤 변수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려 버려봐요.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요즘에 사실 범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어떤 목적이라는 것들이 동기라는 것들이 뭐 원한이면 원한 뭐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했는데 근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무동기
네,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없는데 행위는 점점 더 극단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강도는 강해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려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심리와 이 기후변화와의 이 멸망으로 가는 대장으로 가는 길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악순환도 마찬가지죠. 악순환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이제 뭐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삶의 터전을 잃고 뭐 이랬는데 이게 폭우가 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을 깎아서 만든 태양광 에너지. 사실은 방향성은 가야 되죠. 태양광 에너지로 가긴 가야 되는데 태양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넓은 그쵸? 이 평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70%가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산을 깎아야지. 산을 깎고 산을 깎다가 깎을 산이 없으니까 염전까지도 그래서 천일염 값이 또 하늘로 치솟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일정 똑같은 비율의 비가 왔을 때도 그냥 인간의 어떤 이 생존을 위협하는 재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인재다 자연재해를 자연재해가 왔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로 우리가 다 그쵸 고스란히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을 쓰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요번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기후 뭐 이런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선도하는 게 선진국이잖아요. 유럽이면 선진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계속 공급받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다시 석탄을 굉장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러진 거예요. 석탄 쓰면 안 되잖아. 모르지 않잖아. 근데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그쵸?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뭐 기후를 위해서 그러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학자나 기후학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후학자나 환경학자 입장이 아니라 나로 봤을 때 난 살아야지. 왜 나는 살아야죠. 너 죽을래 석탄이라도 떼서 겨울을 버틸래? 그럼 나는 석탄 떼서 겨울 버틸 거예요. 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내 생존의 문제인데? 인간은요, 내 생존의 문제가 앞에 닥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럼 이 사람이 개념 없고, 뭐, 지구를 뭐 사랑할 줄 모르고, 뭐 그런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는 그만큼 인간한테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건 알지만.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기후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삼기면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모든 어떤 지식이든 방식이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변화를 시키는데 그것도 일부 국가만 해서는 안 되고 억울해도 저쪽 뭐 우리는 뭐 공장 한번 돌린 적도 없는데 라고 했던 나라까지 어차피 피해는 같이 봤기 때문에 전 지구가 함께 진짜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간신히 살까 말까인데 자 이런 인간사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변수들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어떤 진퇴양난의 딱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면요.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야, 뭐 기후 때문에 뭐 자연재해 때문에 뭐 처음에는 뭐 핵 때문에 아예 핵 터지기 전에 자연재해 때문에 그 자연재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쪽 그 시베리아에서도 산불이 나더라고요. 평지에서. 그 나는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거기 사람도 안 사는 무슨 툰드라 지역이래요. 저게 왜 불이 나?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몰랐는데 그 얼음이 녹으면서
그 지대, 그 땅 속에도 그 굉장히 그 지면하고 가까운 곳에 유전 비슷한 기름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리상 어떤 토양상 뭐 그렇지가 않은 모양인데 저쪽 특히 그 북극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쪽 지역의 평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냥 그냥 땅일 뿐인 지역에서도 자연 발화로 그게 불이 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불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또 발생이 되고 그 이산화탄소의 열기 때문에 또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뭐 사실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아유 야 뭐 무슨 핵 야 그거는 뭐 지도 죽고 나도 죽는데 설마 쓰겠니? 그것보다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 뭐 내가 겪지 않은 일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뭐 나라마다 보호주의 뭐 이런 거 해갖고 식량이 없어갖고 뭐 물가는 뭐 어디 나라가 보니까 뭐 100배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서로 막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뺏어 오고 뭐 이런 아니면 기근으로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기근으로 인해서 자연사를 하고 야 나이가 됐으니까 지구는 그렇게 해서 멸망할 것 같아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구의 대재앙의 문제는 그 대재앙을 이루게 하는 어떤 원인이 우리는 뭐 이상기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상기후를 만든 것도 사실 인간이지만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 그래서 더 극단적이고 더 이렇게 지역적이고 그 다음에 비예측성 사실 푸틴이 2월 달에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2월 이전에 누군가가 예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예측성 설마 핵을 쓰겠어? 근데 설마 핵을 안 쓸 거라고 다들 얘기는 해요. 왜냐면 본인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고 아니 나는 혼자서는 못 죽어. 다 같이 죽을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번에 무슨 요오드인가를 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뭐로 어떻게 했다는데 그 요오드가 그거라면서요. 피폭됐을 때 그 피폭을 최소화하는 그 중화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요오드라는데 갑자기 그럼 그걸 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비예측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결국은 기후 문제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와서 우리의 인류가 망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인플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악순환화돼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저희 이제 남편이랑 한 20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들 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우리 손주 때는 솔직히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바뀌었습니다. 예. 나 때까지는 괜찮을걸? 하고 이렇게. 나 때까지는 괜찮을 걸로 바뀌었다니까요. 지금 내 입장에서 내 나이에서 나 때까지난도 사실은 100세 인생으로 생각해보면 꽤 많은 시간이지만 꽤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일 것처럼 얘가 이 재앙의 어떤 기류가 막 가속도가 붙어갖고 그리고 다각화가 돼서 뭐 쓰나미로 사람이 뭐 몇만 명 죽을 수도 있고 뭐 진짜 파키스탄처럼 도시에 뭐 3분의 1이 물에 잠겨서 수당이 돼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기근이 와서 죽을 수도 있고 막 너무나 막 핵이 터져갖고 방사능이 피폭돼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각적으로 막 사방팔방에서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떡하냐고. 나 혼자 내가 좀 열심히 뭐 이렇게 해서 빨대 뭐 절대로 뭐 바다에 버리지 않고 뭐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뭐 종이박스는 박스대로 버리면 이런 일들이 해결될까요? 저는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낙관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서 생기는 낙관은 굉장히 위험한 낙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큰 기대를 저는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런 정보들은 일단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정보들이 막 들어오면 막 갑자기 없던 공포심이 생겨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오늘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 어차피 뭐 내가 딱 그걸 보니까 아유 뭐 다 뭐 어디도 저 IMF 구제 뭐 받을 것 같고, 야 그거 선진국도 받는다는데 우리나라는 뭐 안전하겠냐? 아이 그러니까 아이 몰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게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전에 70 먹은 할아버지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했는데 30년을 더 사셨다면서요. 그래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물론 70이 되면 내가 앞으로 더 살 날을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건 맞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성을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하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 내가 열심히 살아도 뭐해? 어차피 망할 건데? 아, 어차피 이제 뭘 해도 뭐 우리나라만 그래? 뭐 저기 뭐 잘 나간다는 선진국들도 다 힘들던데 뭐 나 혼자 노력해서 뭐해? 그러니까 이런 회피적인 이런 포기적인 어떤 마인드도 위험하고, 그죠? 그러면 어차피 3기니까 아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 탄소 제로 뭐 이거 다 포기해요? 그냥 하지 마요? 도로 뭐 그냥 싼 거면 아무거나 막 갖다 떼고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이런 자연이나 기후나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을 다루는 일, 그렇죠? 이거는 각 나라의 국가가 할 수 있고, 국가의 국민이 할 수 있고, 국민의 의식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죠? 사회가 같이 이거는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 필리핀에서도 요번에 예전에 뭐 독재자의 뭐 누군가가 뭐 됐다는 또 뭐 그런 뉴스가 들리고, 요번에 이제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에서도 그 파시즘의 어떤 중심에 있는 뭐 그런 정치 세력이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성, 극단적,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질서들과 다른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것 같은 이 비예측성과 그것들이 맞물리면서, 예를 들면 유럽 연합이 같이 똘똘 뭉쳐서 무언가를 하자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는 싫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야 하면서 막 뭔가 이 변수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이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우리는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뭐 자연재해, 뭐 소행상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언가를 찾아서 하고, 작지만 그 각각 나라에서 그것들을 준비하면 비가 오는 거는 막을 수 없지만, 배수를 잘하거나 지진이 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정말 인간이 안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냥 우리도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냥 패배주의. 안 돼. 그냥. 아니면 극단주의인 낙관주의. 설마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가 결과는 준다? 그냥 망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요즘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는 사실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유튜브 채널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기후 뭐 다 나와요. 다 나와. 근데 사실은 거기서 긍정적인 진단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안도 별로 없습니다. 대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나 혼자 하는 거면 대안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전 지구가 같이 해야 된다는데, 암 3기인 지구에 대해서 전 지구가 어떻게 해. 우리 집안에서도 3명이서 메뉴 하나 고르는데도 의견이 갈리는 판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포기하는 거. 안 돼. 되돌릴 수 없어. 이제는 끝났어. 그러니까 현재 이 시간에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저는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의 자꾸 지금 증거들이 지금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걱정이고, 자, 오늘을 살다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 의식이 자꾸 망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각자 할 수 있고, 이런 기류가 강해지면 그 어떤 것들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사실은 의지와 에너지가 생기면 뭐 겪어가면서 하는 거겠죠. 자, 갑자기 제가 오늘 굉장히 전기세, 가스요금, 김치값, 라면값, 과자값 각종 이제 것들이 이제 막 오른다는 뉴스를 시작으로 해서 너무 이제 방대한 얘기로 들어갔는데, 결론은 단순해요. 결국은 뭐냐면 준비했던 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오늘의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걸 하는 것이 이것들에 대한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아유, 네, 뭐 이번 연휴에도 좀 비가 온다고는 하는데 뭐 태풍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전선에 뭐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충돌돼서 오는 뭐 그런 폭우는 아니라고 하니까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 지나면 쌀쌀해진다고 하니 겨울옷도 잘 준비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